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느 날 사고를 당한 장모님이 충격의 서류 한 장을 내밀면서 인생이 뒤바뀐 남성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대판 우렁각시가 될 뻔한 이 남자의 인생, 과연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쯤에 퇴근길 지하철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흔한 남자가 바로 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5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하지만 사람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50억대 부자로 일을 안 하고도 매일 골프를 치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인생 역전을 했는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아내와 5년을 연애하고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이렇다 할 미인은 아니었지만 부침성 있고 귀여운 성격을 가진 여자였어요. 소박한 천상의 성격 좋은 아내가 결혼 상대자로 적합하다 싶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와이프네 집은 상당한 재력가였어요. 장인어른께서는 화성에 수천 평 땅을 가지고 인쇄업을 하시는 사업가이셨죠. 와이프는 자기네 집은 재벌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사업은 사업이라면서 저한테 내색은 안 했지만 저는 결혼하기 직전에 그 사실을 알고서 저희 집과 와이프 집이 상당히 기울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집은 그야말로 흙수저로 홀어머니가 저를 키워서 겨우 대학에 보내셨거든요. 저 역시 그냥 중간 정도의 평범한 성격으로 중견기업에서 일하게 된 평범한 사람입니다. 집에 빚은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다 할 자신도 없는 그냥 정말 평범한 서민 가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저희 집이었기에 아무래도 장인 장모 댁에서는 제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은 것 같은 눈치더군요. 결혼하기 직전에 상견례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인어른이 대뜸 면전에서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결혼 허락받으러 온 게지? 딱 보니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네 돈은 좀 모았나? 아파트 한 채 할 돈은 되고? 죄송합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빌라 전세 얻어서 새살림 시작해보려고. 빌라? 지금 우리 딸을 빌라 살이를 시키겠다는 건가? 요즘은 원룸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많아서 그러면 원룸에서 살아도. 원룸? 자네 지금 장난하나? 지금 무슨 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대화로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지더군요. 장인은 제가 최소한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오지 못하면 결혼은 못한다고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결혼이 파토나기 직전이었지만 그때는 30대 후반인데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없는 돈에 결혼 허락을 받으려니 제가 좀 더 분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장인을 설득하려고 골프를 따라다니면서 장인어른 코치까지 해드렸습니다. 제가 돈은 없지만 성실하고 나이스한 남자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가 아마추어 골프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어서 장인어른께 잘 보이려고 골프 코칭을 자처한 거죠. 그런데 말이 좋아서 골프 코칭이지 사실은 저희 캐디 겸 시다처럼 쫓아다니면서 장인어른 수발을 드는 격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가 애완견처럼 따라다니니까 그냥 아예 저를 비서로 하대하시더군요. 새벽 5시, 밤 9시, 저는 장인어른이 전화를 걸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수발을 들러 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새벽 5시에 출근 전에 전화를 걸어서 집 근처 골프장이라도 들렀다 출근하는 날은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자네 자나? 아닙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른 새벽에 골프를 치러 가시게요? 언제든지 같이 간다면서. 혹시 내가 자꾸 전화해서 짜증나는 건가? 그럼 때려치워. 누가 수발 들라고 시키기라도 했나?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짜증은요. 저 지금 옷 입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당연히 짜증이 났지요. 장인어른은 누가 봐도 제가 언제 포기하나 기다리고 있는 눈치셨어요.
제 입에서 따님과 결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았어요. 저도 나름 오기가 있는 인간인지라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쯤 되니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심산이었죠. 나중에는 장인이 하도 골프를 쳐서 몸이 결려서 골프 못 나가는 날에도 장인댁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장인은 요지부동이더라고요. 마지막 골프를 치러 가던 날 제 코칭을 받고 멀리 공을 날리더니 저를 딱 노려보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돈이 없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애 인생 망치려고 그래. 따님 인생 망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자네는 믿음이 가. 다만 자네 통장이 형편없어서 그렇지. 내 말 아직도 모르겠나? 돈은 없지만 제 진심만은 알아주십시오. 따님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이 결혼은 안 되는 건가 보다 싶어서 당시 여자친구인 아내한테 헤어지자고 할까 속으로 생각하게 되더군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부부 두 사람만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딱 마음 먹고 있던 어느 날 퇴근길에 갑자기 장모님 전화가 오더군요. 자네 혹시 오늘 퇴근하고 시간 되나? 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럼 잠깐 회사 앞 커피숍에서 좀 보세. 네. 지금 나가겠습니다. 장모님은 딸을 사랑하지만 돈이 없었던 제가 좀 안쓰러웠던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저를 좀 짠하게 봐주셨다고 해야 할까요? 제 편을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때도 저를 회사 앞 카페에서 만나서 돈 봉투를 건너주시더라고요. 아니, 장모님 이게 무슨 돈이에요? 전셋집 마련하는데 보태게. 내가 틈틈이 모은 돈인데 자네 장인이나 딸은 몰라. 장모님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가... 나는 자네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혼 파토 전에 장모님 찬스로 겨우 골인에 성공하게 됐죠. 결혼은 구로에 있는 작은 예식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화가 잔뜩 나셨는지 결혼식장에 아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장인어른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줄 알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결혼 행진곡이 나올 때까지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식이 다 끝나고 와서 동서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생각해보세요. 장인어른 체면이 있지. 이런 허름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면 장인어른 거래처나 주변 사람들한테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웨딩홀에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식에 안 오셨다는 거야? 형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아무리 돈이 쪼들려도 그렇지 작은 호텔에서라도 하시지. 이게 뭐예요? 체면 차례로 결혼식을 파토내는 사람이 바로 저희 장인어른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처가 집안에 복병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바로 동서였죠. 유명 대기업에 다니는 동서는 저보다 어린 나이에 벌써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사놓고 연봉도 높아서 매일 장인어른의 예쁨을 받고 있더군요. 장인은 골프도 치러 갈 때도 저를 쏙 빼고 동서하고만 같이 간 적도 많고요. 이 동서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여우과인 남자인데 매일 얌체같이 저를 살살 약올리면서 장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더군요. 명절에도 장인어른이 일부러 저더러 드리라는 식으로 무시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필드에나 나가볼까? 라운딩비 30만씩 거둘 테니 자네들 올 수 있지? 암요. 제가 라운딩비는 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형님은 아마 돈이 없어서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쵸? 무슨 소리야?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에이, 괜히 존심 세우지 마시고요. 제가 라운딩비 내드릴게요. 선수 출신이시니까 와서 자세 좀 잡아주시면 되죠. 이럴 땐 그냥 몸으로 때우세요, 형님. 그런 말이라도 듣는 날에는 저도 남자인지라 자존심이 상해서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동서는 참 말을 못되게 하네.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는 건 맞잖아. 자기 존심 좀 죽여. 그리고 아빠한테는 잘하잖아. 당신까지 그러기야? 진짜 돈 없는 사위 서러워서 살겠나? 왜 나한테 신경질을 내고 그래? 당신도 열받으면 대기업 이직하든가.
진짜 너무하네. 결혼하면 다 변한다고. 연애할 때는 저보고 결혼은 사람 보고 하는 거지 돈이 다가 아니라고 할 땐 언제고, 제 아내도 결혼을 하고 보니 다른 여자와 다를 바가 없더군요. 처가에서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하나 없다 보니 저도 처가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그나마 계속 응원해 준 건 장모였어요. 항상 명절 때면 저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김치며 장 담근 거 주시면서 잘 살라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이혼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네 진심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 걸세. 힘내게나. 사위사랑은 장모라더니 장모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못 버텼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저를 그렇게나 예뻐해 주시던 장모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셔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셨죠. 졸지에 장애인 신세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시게 된 거예요. 육중 추돌 사고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으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해야 했죠. 처가에서는 사고에서 목숨을 건진 장모님을 다행스럽게 여기기는커녕 집안에 재수없게 장애인 생겼다고 장모님을 따로 요양병원에 보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아내한테 따졌죠. 아무리 그래도 거동 불편하신 장모님을 요양병원에다 보내버리는 게 어디 있어? 자식들이 저렇게 새파랗게 살아있으면 모실 생각을 해야지.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저 정도면 전신불구야. 옆에서 하루 종일 붙어서 케어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해. 사람 쓰는 게 낫지. 당신이 좀 돌봐드리면 안 돼? 그래도 큰딸이잖아. 싫거든? 엄마 모시면 우리 결혼 생활이 뭐가 돼. 그리고 조만간 애도 가질 건데 그거 한다고 누가 돈 한 푼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큰딸 맞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장모님이 끔찍하면 당신이 모시든가.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장모님이 사고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요양병원에 저렇게 계시는데 사지 멀쩡한 남편이나 자식들이 모두 외면하니 진짜 말세다 싶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나는 자식을 낳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자식 낳아봐야 효도도 안 할 건데 왜 죽어라 자식을 키우나요? 그래서 확 열받아서 아내가 아이를 갖자고 하는데도 매일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갔죠. 매일 저녁마다 장모님 병원에 들렀다가 가면서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어느 날 처가에다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장모님 모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퇴원시킬 예정이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지랄 연병을 떨고 앉았네. 회사 다니는 자네가 장모를 책임진다고? 내 딸도 책임 못 지는 자네가 장모를 책임진다니 속아 웃을 일이네. 자네가 장모를 모시면 내 딸 결혼 생활은 뭐가 되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회사 그만두고 모실 테니까요. 뭐야? 야, 너 미쳤어? 돈도 없는 새끼가. 아우, 진짜 혈압 확 오르네. 장인어른 진정하세요. 어차피 장모님 요양비로 나가는 돈이 굳었으니 된 거죠. 제가 형님 병수발비로 월급 정도는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아니, 나 동서 도움 필요 없어. 우리 밥벌이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모신다고 하니 아내는 난리를 피우더군요. 당신 진짜 미쳤어? 회사까지 그만두고 엄마를 케어하겠다고? 집에 장애인 두면 복 나간다는 말도 몰라? 어디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 그리고 당신 진짜 큰딸 맞아? 두 다리 없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나는 남편 복 없어서 매일 개고생하는 내가 더 불쌍하거든? 그리고 회사 때려치울 거면 제부가 준다는 돈을 왜 거절해? 어? 당신이 갑부야? 간병비는 어디서 막 솟아? 진짜 내가 미쳐. 내가 집에서 부업이라도 할 거니까 걱정 마. 당신하고 장모님 안 굶긴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장모님을 집에서 모시기 시작했죠. 물론 다짐과 달리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남자인 제가 간호하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원래 간호를 해본 적도 없고 장모님 약값이며 생활비가 2배로 드는지라 통장 잔고는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요. 돈이 모자라서 곧바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했죠. 나 때문에 고생하네 자네가. 그냥 나는 병원으로 다시 입원할까 하네.
장모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장모님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처음엔 집에서 할 만한 부업거리를 찾았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어요. 누가 집에서 재택으로 쇼핑몰을 창업해서 대박이 난다길래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쇼핑몰을 차렸는데 그만 사기까지 당하고 말았죠. 그쯤 되니까 제 인생이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열받는 건 제가 사기당한 걸 안 동서가 보낸 카톡이었어요. 형님, 그니까 존심 죽이시고 제가 드리는 돈 받으세요. 돈 필요 없어. 그냥 받긴 뭐 하신 거구나? 아, 그럼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시던가요. 저랑 와이프가 주말마다 여행을 가서 주말에 청소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150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어요. 괜찮다고. 형님이 아니라 장모님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괜히 퇴원시켜서 장모님 고생시켜드리지 마시고, 게다가 형님 빚도 졌잖아요. 저도 마침 청소부 쓰려고 했고 형님은 돈이 필요하고 상부상조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쯤 되니까 제가 자존심을 세우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돈이 급했고 장모님 수발 들면서 어디 일할 때도 마땅치 않아서 결국 동서 제안을 수락했죠. 제 아내는 제가 집에서 그러고 있어도 어디 일 나갈 생각은 죽어도 안 하더군요. 그저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게 일과였어요. 딱 보니까 장인어른이 뒤에서 생활비를 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일은 한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장모님 병수발을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동서네 집을 청소하고 있으니까 장인어른과 동서가 같이 들어오더군요. 처제까지 동석한 걸 보니 가족 식사를 하고 온 것 같았어요. 처제 앞에서 앞치마를 메고 동서네 집을 청소하는 제가 조금 민망하긴 했죠. 아, 소화가 잘 안 되네. 자네 커피라도 한 잔 타봐. 네, 그러겠습니다. 남자가 꽈추 떨어지겠어? 우리 집안에는 한 번도 남자가 집안일에 손에 물 묻힌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진짜 내가 쪽팔려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해요. 에이, 아버님, 그렇게 말하시면 형님 자존심 상해요. 존심이 죽고 사는 양반인데. 아니야, 괜찮아. 제가 커피 타오겠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커피를 타는 동안 거실에서 처제랑 동서, 장인어른이 제 욕을 하는 게 다 들리더군요. 이제 보니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여자. 장모 똥기저귀 갈더니 아줌마가 다 되었네. 남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저러니 내 딸이 고생하지. 휴. 아빠, 그래서 내가 언니랑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허락한 적 없다. 지들 고집대로 결혼한 거지. 그래도 형님이 착하긴 하잖아요. 제가 좀 구슬러서 다시 회사 나가게 해볼게요. 구슬이긴 누가 구슬러? 듣다 못해 화가 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능력 있는 동서라고 해서 그동안 제가 할 말을 못했는데 저를 개무시하는 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동서네 집 청소나 해주는 상황이지만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장모님 병수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건데 말이죠. 아, 형님 들으셨어요? 아이고 죄송하네. 뒷담화 까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네 형님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지금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장인어른도 너무하신 겁니다. 제가 장인어른 대신 장모님 병수발 드는 거 모르세요? 그거 아시면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 새끼가 말대꾸야? 능력 없는 놈을 그래도 결혼 허락했더니 이제 아주 개기려고 드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할 말은 해야겠어요. 아, 나 지금 혈압 오르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집에 뭐 부술 거 없나? 아, 고정하십시오, 장인어른. 골프채로 내려치시기엔 저희 집 물건이 다 비싸요. 차라리 저를 대신 패세요. 제 엉덩이를 차세요. 아, 그래도 괜찮아? 내 저 새끼를 패자니 경찰이 올 것 같아서 골프채로 잠깐만. 아, 형님! 아, 저는 괜찮으니 어서 피하세요. 아! 그날 이후로 장인은 제 전화를 아예 안 받더군요. 동서도 장인어른이 갈궜는지 저한테 더 이상 집에서 일하는 건 안 해도 된다고, 더 이상 돈도 못 준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당장 생활비가 급했던 저는 뭐라도 해야 했기에 집 근처에 있는 김치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6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어서 장모님 간병과 병행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워낙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회사에서도 꽤 인정을 받았었어요. 어디를 가든 사장님이 예뻐해 주시고 믿고 일을 맡기는 스타일이었죠. 김치 공장에서도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고 해서 마다하지 않고 이 일 저 일 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잘 봐주셨는지 월급도 금방 올려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이, 김씨. 아주 아줌마같이 일을 바지런하게 잘하네. 혹시 집에서 살림해? 아, 네. 사정이 있어서 장모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어이구, 대단하구만. 그래, 한번 열심히 일해봐. 공장에서 4개월 정도 일할 무렵이었어요. 공장에서 만든 김치 양념에 문제가 생겨서 납품이 갑자기 중단될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원래 양념 레시피를 만든 이모가 있었는데 그 이모가 회사 돈을 갖고 도망가는 바람에 양념 만들 자리가 바로 빵꾸가 난 거죠. 그래서 공장장이 공장을 더 이상 운영 못하게 되었다고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 공장은 이번 달까지만 운영하고 부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잠깐만 저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자네가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겠나? 저희 장모님이 손맛이 좋으신데 제가 한번 레시피를 만들어서 와보겠습니다. 김치 양념이 어려운데 아무리 손맛이 좋아도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겠어?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공장 살려볼게요. 어차피 문 닫을 공장이니. 그래, 한번 만들어 나와봐. 저는 그날 곧바로 장모님께 공장 사정을 말씀드렸죠. 장모님, 혹시 이런 상황인데 양념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김치는 내 전공인데 내가 한번 해볼게. 그리고 장모님이 밤샘 작업으로 만든 김치 양념을 다음날 공장에 가져갔고 공장 사람들이 시식을 해보더니 괜찮다는 반응이 오더군요. 양념이 우리 전에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재료도 많이 안 들어가서 원가 절감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바로 시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좋아. 그럼 한번 이 레시피로 가보자고. 그렇게 해서 저희 장모님 덕분에 공장은 다시 가동되었고 저희 장모님이 만든 레시피는 순식간에 김치 공장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덕분에 저희 공장 매출은 올라갔고 저도 과장이라는 직급으로 승진해서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2달쯤 일할 무렵 갑자기 공장장이 저를 부르더니 해고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대답은 안 하고 미안하다. 나중에 다시 일자리 생기면 부르겠다는 말만 했죠. 공들여서 김치 양념 만들고 공장을 살렸는데 허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도 다른 공장에 또 취업하면 되지 싶어서 또 다른 김치 공장을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제가 만든 레시피가 업계에서 유명해져서 다른 김치 공장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제 덕분에 희생한 공장에서 잘린 건 황당했지만 다른 공장을 몇 차례 면접 본 끝에 또 다른 공장에 취업했는데 거기서도 한 달 만에 해고를 당했죠. 진짜 억울해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대체 왜 해고했냐고 물어봤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해고하시나요? 저는 일도 열심히 했는데요. 미안하네. 사실 자네가 취업하면 거래 끊겠다고 한 곳이 있어서. 네? 저 때문에 거래가 끊긴다고요? 어디서요? 이건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혹시 자네 비식품 회사라고 아나? 비식품 회사요? 거기 회장님이 자네 장인이라고 하던데 나는 몰랐지. 자네가 문제가 있는 직원이니 문제 직원을 고용한 거래처와 거래를 못한다고 해서 에휴, 미안하네. 알고 보니 장인이 제가 취업을 못하게 제가 가는 곳마다 공장장에게 으름을 놓은 거였어요. 관내에서 영향력이 큰 회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공장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장인과 마수에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레시피를 만들어서 공장을 살렸다는 말을 듣고 나를 방해한 거군. 진짜 악랄한 사람이야. 어쨌든 저는 당장 또 생활비가 끊겼기 때문에 또 다른 파트타임 일거리가 있는지 부랴부랴 알아보기로 했죠. 김치 공장에서 일했던 걸 경험 삼아서 이번에도 뭔가 먹을거리로 돈을 벌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주변에서 출근길에 지하철역 주변에서 김밥을 팔면 돈도 많이 벌리고 일을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장모님이 손맛이 좋은 걸 알고 장모님한테 부탁을 했죠. 장모님, 혹시 매일 저랑 같이 김밥 싸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돈을 조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네가 내 병수발을 들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못하겠나. 내가 매일 싸줌세.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장모님 표 김밥을 매일 새벽 싸들고 나가서 지하철 근처에서 팔았습니다. 다행히 장모님 손맛이 좋았고 제가 김밥을 저렴하게 팔았기 때문에 출근길에 김밥을 사는 직장인들이 무척 많았어요. 김밥은 매일 다 소진되었고 저는 하루에 2시간만 일하고도 50에서 60만 원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렇게 신이 나서 김밥을 팔면서 지하철역 근처에 작은 김밥집을 내야겠다는 목표도 생겼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또 터지더군요. 김밥 60줄만 싸주세요. 60줄이요? 잠시만요. 자네가 여기 웬일이야? 고개를 들어서 보니 동서가 웃으면서 서 있더군요. 제가 매일 지하철역 근처에서 김밥을 파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부서 사람들이 김밥을 좋아하니 매일 60줄씩 사주겠다고 하더군요. 뒤가 좀 찜찜하긴 했지만 어쨌든 팔아주겠다는 거니 고맙다고 인사는 했죠. 동서는 그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에 들러서 김밥을 사주더군요. 이제야 저를 도와주나 싶어서 저도 내심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느 때처럼 김밥을 팔고 있는데 저기서 구청 직원들이 오더군요. 여기서 물건 파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할게요. 한 번 더 파시면 그때는 과태료입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구청에서 갑자기 단속을 나오는 바람에 지하철역에서는 김밥을 못 팔게 되었죠. 저는 그 다음 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김밥을 팔았는데 거기서도 구청 직원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내정거장, 열정거장, 심지어는 1시간 거리를 떨어져서 파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구청 직원들이 귀신같이 찾아와서 판을 둘러 엎더군요. 아니, 대체 당신들 누구 신고받고 이러는 거예요? 제보가 있었어요. 매일 여기서 불법으로 김밥을 파신다는. 제보라고요? 네, 여기서 판 김밥을 먹고 병원에 갔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가만히 보니 느낌이 오더라고요. 필시 60줄씩 사간 동서가 이걸 딴지 걸고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출동을 한 거였죠. 제가 화가 나서 동서한테 당장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동서가 그랬지.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구청 직원들이 내가 김밥 파는 동선을 그렇게 잘 알겠어? 형님, 먹고 살기 힘드시더니 자격지심 생기셨다. 먹고 살기 힘들면 말해요.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실래요? 아이, 진짜 이 자식이! 너 말 다 했어? 이제야 김밥 판매가 인정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동서가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일이 다 깨지고 말았죠. 그때는 너무 서럽고 슬퍼서 장모님 앞에서 술을 진탕 먹고 엉엉 울었어요. 와이프는 제가 이런 개고생을 하든 말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저한테 이제라도 장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다시 보내라고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모시겠다고 했으니 눈치 안 보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참 일이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걱정 말게.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 자네가 이리 고생하는 걸 두고만 볼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제가 다른 일거리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며칠만 더 버텨주게. 자네 고생 내가 보상해줄 터이니. 그리고 이거,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이걸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게. 장모님은 저에게 비장의 무기라고 하시더니 이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몰랐지만 장모님이 제안한 대로 한번 해보기로 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동선에 가서 청소를 하고 월 150만 원을 받는 일로 돌아왔죠. 그래도 남의 돈보다는 내 식구 돈이 편하긴 하더군요. 동서가 제 자존심을 짓밟긴 했지만 그때는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는 장모님의 당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혹시 지난번 장인어른이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지? 화가 나다마다요. 그나마 제가 골프 라운딩 모시고 나간 날은 얼굴이 좀 펴시지만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에 해외 골프 투어를 예약했는데 장인어른 모시고 좀 가줄 수 있겠어? 나는 장모님을 모셔야 해서 동서가 내 대신. 형님이 골프 투어 예약했다고요? 무슨 돈이 있으셔서? 그건 묻지 말고 나도 이제 장인어른한테 점수 좀 따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 동서가 넌지시 모시고 한 3박 4일 다녀와. 이번 기회에 머리도 식힐 겸. 어때? 아니 저야 뭐 그런 공짜 기회가 있음 땡큐지만 형님한테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암튼 형님 성이시니까 다녀오긴 할게요. 그리고 동서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세부로 골프 투어를 갔죠. 저는 그동안에 장모님이 시킨 대로 일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동서가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전부터 의심이 가는 데가 있었는데 방에 가면 증거를 찾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서 방을 청소하면서 서랍 속에 있었던 편지 한 장을 발견했죠. 거기에는 세라라는 이름의 여자가 이름을 적어두었더군요. 분명히 이 여자의 SNS 계정이 있을 텐데. 그리고 동서의 SNS 계정에 댓글을 남긴 세라라는 여자의 계정을 확인하고 그 여자한테 DM을 보냈습니다. 한번 만나자고요. 다음날 세라라는 여자와는 광화문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꽤 미인이었더군요. 미인을 좋아하는 동서가 왜 만나는지를 알겠더군요. 동서와 그 여자는 꽤 오랫동안 바람을 같이 피웠더군요. 그 사실을 처제는 전혀 몰랐고요.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그쪽이 지금 한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저는 여자한테는 가정 파탄죄로 고소를 하기 전에 조용히 떨어져 나가라고 전했고 여자는 순순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소하기 전에 동서랑 찍은 사진을 한 장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동서랑 둘이 다정히 찍은 사진을 하나 카톡으로 보내주더군요. 저는 그걸 결정적 증거로 삼으려고 했죠. 그리고 동서가 여행을 다녀온 날에 방으로 동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서, 골프 여행은 어땠어? 아주 판타스틱했죠. 근데 형님 그러다 가랑이 찢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월급 150에 무슨 돈이 있다고 세부 골프 투어를 잡으셨대? 그래, 잘 다녀왔으면 됐지. 근데 세라라는 여자는 누구야?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동서가 꽤 오래 바람을 피웠더라고. 그래서요?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이야? 무슨 소리세요?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가정을 깰 생각은 없어요. 그래, 그래야지. 그럼 내가 이거 처제한테 말할까 말까? 진짜 지저분하게 이러시기. 형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장인어른하고 술 한번 마시고 이 서류에 다 도장 찍어와. 이게 뭔데요? 묻지 말고 그냥 술 취한 상태에서 여기다 지장만 받아오면 돼. 제가 바람핀 사실을 불어버린다고 하니까 동서는 순순히 제 말을 듣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세부에 다녀온 기념으로 장인어른과 거나하게 술이 취하도록 마신 다음에 제가 부탁한 서류에 모두 사인을 받아왔더군요. 장인은 그게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고 그냥 술김에 다 지장을 찍은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장인어른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회사가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공장이 경매에 넘어간 이유는 공장 앞으로 대출을 받은 건데 장인어른은 그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죠. 열이 받은 장인어른이 법원을 가서 서류를 뗀 모양이에요. 아니, 대체 누가 공장 명의로 대출을 20억이나 받았단 말입니까? 여기 서류 보시면 이분께서 신청하셨네요. 아니, 뭐야. 이게 지금... 사실 대출을 신청한 건 바로 장모였죠. 장모는 장인어른이 골프 투어를 간 사이에 이혼 합의 서류와 대출 승인 서류를 준비했고 동서에게 그 서류를 전부 지장을 받도록 한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드렸지만요. 장인은 그 서류가 뭔지도 모르고 지장을 찍었다고 공장이 경매로 날아간 거죠. 이 사실을 안 장인은 화가 폭발해서 동서랑 처제를 대동하고 저희 집을 쳐들어왔더군요.
예상했던 순서였습니다. 이 장애인년이 정신이 나갔나? 미쳤어? 누가 마음대로 공장을 경매로 넘겨? 인과응보지. 조강지처까지 버리고 언제까지 희락락할 줄 알았어? 꼴에 사업가 마누라라고 머리 좀 썼나 본데. 내가 공장 하나 날아간 걸로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공장 하나가 아니야. 당신 사는 아파트, 당신 차, 당신 2,000평 땅 모두 다 내가 내 앞으로 명의 돌려놨어. 뭐라고? 누구 마음대로 누가 그걸 허락했는데? 당신이 여기 지장 찍었지? 아니, 야, 이 새끼야 네가 들이민 거잖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형님이 시키셔서. 누가 시켜? 저 새끼가 이거 찍으라고 시켰어? 오호, 네가 보니 장모랑 한패가 되어서 나 개털 만들려고 쇼한 거였구나. 골프 투어도 네가 시킨 거지.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장인어른, 이제 그만 장모님께 속죄하시죠. 장인이 골프채를 들고 휘두르기에 저도 골프채를 들고 맞싸웠습니다. 골프 실력이야 제 쪽이 조금 더 우월해서 장인어른을 제압하는 거 어렵지 않았죠. 장인은 배가 워낙 나와서 제가 골프채로 바닥에 눌러서 제압하자 발만 버둥거리더군요. 어라, 이놈이 이제 사람 잡네. 이거 안 나? 그동안 돈으로 사위 누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장인어른 놔주시라고! 동서가 뒤에서 저를 골프채로 후려치길래 장인의 발로 한 번 밟아놓고 동서는 머리를 책상에 찧어 뒤에서 옆차기를 했죠. 그 꼴을 보고 있던 처제가 화가 나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우리 신랑 놔줘, 이 도둑놈아! 돈도 없는 새끼가 누구 덕분에 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어디서 행패야? 뭐라고? 돈도 없는 형부가 네 남편 바람핀 거 잡아낸 건 혹시 알고 있나? 뭐라고요? 이 사진이나 보고 말할래? 네 남편이 몇 년을 누구랑 떡치고 살았는지. 저는 세라와 동서가 함께 있는 사진을 처제에게 들이밀었고 처제는 그 사진을 보고 뒤로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동서 머리채를 잡고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변태야. 너도 똑같아, 이 더러운 인간아. 아프다고 이거라. 때리지 마. 내가 너 돈 잘 버는 거 보고 그동안 살았는데 속으로 딴 년이랑 바람을 피워? 네가 사람이야? 그동안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아유, 이걸 확... 와, 이 미친 새끼야. 나가 죽어버려! 그렇게 한바탕 장인이랑 동서랑 싸우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군요. 장모가 경찰을 부른 거였어요. 처가 식구들의 한바탕 난투극은 그렇게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돈 때문에 한 가정이 폭삭 망가지는 게 바로 그런 거더군요. 순식간에 집이며 차며 땅이 날아가서 알거지가 된 장인은 작은 딸내로 급히 패신했습니다. 재산 명의가 장모님 앞으로 바뀐 마당이나 와이프도 저한테 깨갱이더군요.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하고 나타나더니 제 앞에서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를 용서해줘, 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네. 장인어른한테 빌붙을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겠다. 여보, 우리 사랑하잖아. 이러지 말자, 응? 아니, 나는 당신 사랑한 적 없어. 우리 이혼해. 여보, 진짜 1억이야? 참고로 위자료는 없어. 당신 남편 거지인 거 알고 있지? 서류는 내가 조만간 우편으로 보내놓을게. 도장만 찍어서 보내. 저는 애초부터 저를 사랑하지 않은 아내와 미련 없이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저랑 이혼을 해봤자 와이프한테 가는 돈이라고는 집 전세금이 고작이었죠. 저요? 저는 당연히 장모님을 모시고 계속 살기로 했죠. 장모님은 5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재산 중에서 저에게 1억을 뺀 49억을 증여하시더군요. 수중에 단 5천만 원도 없던 사람이 그 100배의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신 장모님은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시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장모님,
이 돈은 저한테 주든 주지 않으시든 저는 장모님을 평생 모실 겁니다.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최고의 간병인도 붙일게요. 고맙네. 자네가 나랑 같이 살면서 고생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날도 오네. 이제부터는 장모님, 남은 생애가 가장 빛나도록 제가 더욱 잘 모실게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저는 장모님을 저보다 더 잘 보살펴줄 어르신을 한 명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간병인이 이교대로 장모님을 모시게 했죠. 저요? 장모님한테 받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서 지금은 건물주로 편하게 먹고 살고 있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에는 저보다 10살 어린 예쁜 마누라를 얻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듣기로는 동서는 처제랑 이혼한 다음에 외국 여자랑 살다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폐가 망신한 장인어른하고는 이후에 딱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어요. 공장이며 땅이 다 경매로 넘어간 이후에 화곡동에서 반지하 빌라에 산다는 소식을 듣긴 했었는데 그날은 초췌한 몰골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아직도 꼬장꼬장한 태도로 장인어른이 요구하는 건 물론 돈이었죠. 여기까진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더 이상 제가 장인어른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 덕에 자네 인생 폈으니 보상을 좀 해주게. 제가 장인어른 덕을요? 돈이 많이 쪼들리시는 상황은 알겠지만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이러지 말게. 나도 노후에 먹고는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한 1억만 땡겨주게. 그 돈 있으면 제가 차를 한 대 더 사죠. 10,000원 드릴 테니까 가는 길에 국밥이나 뜨끈하게 한 그릇 챙겨 드시고. 너는 졸부새끼야. 망해 퇴져라. 지금 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예요? 아니면 아버님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전 장인어른이 고집불통의 졸부 노인네가 되어서 남은 여생을 고생할 걸 생각하니 아주 통쾌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딱 끊겨서 아예 뭐하고 사는지 몰라요. 혹시 어디 가서 폐지나 줍고 사는 건 아닐지. 여기까지가 제가 장모님 한 분을 잘 모셔서 강남 건물주가 된 사연입니다. 이렇게 쭉 제 사연을 말하고도 제 자신이 안 믿겨지네요. 분명히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다들 그러나 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막막하시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사시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사연은 장모님이 마지막 한 방이 있는 사연이었네요. 착하고 우직한 오늘의 주인공. 결국 복을 받았네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아직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